통섭형 인재는 넓게 사랑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통섭형 인재를 길러내는 것은 또 어떤 문제가 있을지,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이분을 모시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교육의 멘토라고 불리시는 분이에요. 삼성 사장단에서 굉장히 이분께 많은 질문을, 미래형 인재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퍼부으면서 유명세를 타시기도 한 분입니다. 교수를 가르치는 교수, 그리고 교수계의 마이클 조던이라고 불리는 조벽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보니까 이게 기술과 인문의 융합이 아니라 기술, 인문 그리고 예술의 융합 시간이 됐었네요. 아까 탱고 너무나 잘 들었어요. 예. 근데 좀 걱정되는 거 있어요. 제 발표는 비주얼과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쪽하고 이렇게 또 저는 또 따로따로 놀기 때문에 융합이 잘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아쉽지만은 제가 이쪽으로 옮기겠습니다. 아무래도 대다수의 분들은 이쪽을 보고 계시니까 제가 이쪽에 와서 조금 이야기를 나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저한테 주어진 주제가 통섭형 인재상인데 사실 저는 통섭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다행스럽게 그래도 융합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융합은 조금 말만 하거든요. 아마 융합에서 가장 유명한 사진이 이 사진이 아닐까 싶네요. 스티브 잡스가 기술과 인문학이라는 이 표지판 앞에 서 있는 이 사진. 융합의 아마 대표적인 사진인 것 같은데요. 융합하고 이제는 결국 이제 인재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보니까 또 서브타이틀에 First Mover에 대한 말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이 세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의견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재에 대해서 조금 걱정스러운 우려가 있잖아요.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인재가 없대요. 우리 한국에 인재가 없대요. 눈 씻고 봐도 없고 어렵게 채용해서 일 시켜 보니까는 역시 인재가 아니더구나 하고 실망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근데 그럴만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은 너무 오랫동안 참 다양한 사실 인재를 거쳐 왔는데 이런 비판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이 지도 때문에 아닐까 싶네요. 우리가 뭐 흔히 보는 세계의 지도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이 지도를 조금 달리 그려보면은 너무나 다른 지도가 나오네요. 소위 로열티 수입으로 국가별로 그랬을 때는 남미, 아프리카, 동남아는 지구에서 사라지고 미국, 일본, 유럽 어마어마한 강대국입니다. 한국은 조금 있긴 있네요. 저희 초록색. 근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한국은 여태껏 부품 사다가 외국 부품 사다가 조립해서 먹고 살다가 그렇잖아요. 저임금 노동력. 지금은 형편이 많이 나아졌지만은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외국 기술 사다가 조립해서 먹고 살고 있는 나라예요. 이게 바로 이제 공업화에서 산업화로 넘어오면서 사실 이것을 너무나 잘 우리가 해왔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경제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리고 한때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많이들 기대했는데 지난 7년간 완전히 그냥 한계에 부딪혔어요. 경제가 그냥 계속해서 7년간 머물고 있는 중이에요. 다음 단계 넘어가야 되는데 다음 단계. 그게 바로 기술마저 생산해낼 수 있는 인재가 나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라는 것은 단지 핸드폰 만들고 자동차 만드는 그런 이공계 기술만을 뜻하지 않아요.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인재, 바로 그런 인재가 first mover라는 것이죠. 여기에 가장 필요한 것은 창의력입니다. R&D뿐 아니라 생산, 디자인, 마케팅, 세일스, R&D뿐 아니라 HRD, 교육도 포함된 이 어마어마한 모든 영역에서 그래서 저는 지금 창의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창의력. 사실 창의력에 대해서는 이미 다 엄청난 연구가 되어 있어요. 연구자들의 창의력에 대한 연구를 보면은 세상에 좋다는 개념 다 창의력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무려 170가지의 개념이 창의력과 연관되어 있어요. 물론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 충분한 논의를 할 수가 없고 또 각 창의력에 대한 연구자들은 나름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소수의 상위 개념으로 요약을 하지 않습니까? 저 역시 6가지 개념으로 요약합니다. 저쪽 위쪽에 있는 부분들을 끌어다가 기초 지식이라고 그러고요. 왼쪽 오른쪽 위에 있는 것을 갖고 사고력인데 그래도 퍼지 사고력. 한마디로 유연한 사고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호기심, 모험심, 긍정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은 뭐 열정이 더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이제 논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단어 하나하나를 깊숙이 파고 들어가면은 어차피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너무 단어에 우리가 몰입할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다 연관되어 있으니까는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5가지 개념을 선호하고 또 이것만이 아니라 제거해 줘야 할 것도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모든 문제에 정답이 있다고 믿어버리는 이 닫힌 마음. 이것은 걸림돌이기 때문에 제거해 줘야 됩니다. 저거 5개 집어넣고 2가지 빼면은 맨 위에 빈 공간이 생기죠. 거기에 6번째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게 뭘까요? 뭘까요? 역시 다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시군요. 아까 번지 점프 하시라고 했는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크면은 못하는 것이죠. 저 빈 공간 그냥 내버려 둬야 됩니다. 저게 여유라는 공간이죠. 그런데 여유라는 공간은 짜투리 시간을 뜻하지 않아요. 어마어마한 사상이고 개념 아닙니까? 무허공 빔. 여기서 뭐 우리 뭐 노자 사상의 핵심이고 불교 사상의 핵심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개념들이에요. 저는 이 많은 개념 중에서 허심이라는 단어를 주고 합니다.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말했잖아요. 허심. 그래서 앞으로 허심이라는 말을 쓰겠는데 허심은 새로움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능력의 공간이에요. 허심은 소통과 공감의 공간이에요. 자기 생각이 빠져 있는 사람, 그리고 항상 바쁘다는 말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 남하고 소통을 못합니다. 큰 창의력이라는 것은 이미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생각이 내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의 생각과 만나서 어울리면서 어우러지면서 소위 소통과 공감을 하면서 더 크고 멋지고 다양한 생각으로 막 발전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허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결국 잔머리 긁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 배출하는 소위 잘 나가는 사람들, 학교 공부 성적 좋은 학생들의 두뇌가 보통 저렇게 보여요. 초중고 대학 다니면서 질문이라는 것은 별로 해본 적도 없고 호기심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또는 무조건 가장 안전한 것을 추구하잖아요. 뭐 되고 싶냐? 공무원. 왜? 철밥통이니까. 보장되어 있으니까. 모험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대신 아는 것은 너무나 많아요.
이유는 아시다시피 다 수능 시험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언제 마지막으로 수능 시험 문제 풀어보셨나요? 꽤 되나요? 매년 12월 달에 신문에 나오니까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두 가지가 확실합니다. 첫째, 내가 풀 수 있는 문제 아무것도 없다 지금, 그죠? 근데 더 흉측한 것은 둘째,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10년, 20년, 30년 살면서 그런 지식과 정보가 나한테 필요했던 적, 요구됐던 적 단 한 차례도 없었다. 그러면 저렇게 많이 알고 있는 거 그게 뭐가 됐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 갖고 와 인재다 해주고 인정해주고 선호하고 선발하고 그러니까는 역시 인재가 없구나 이게 말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대해서 뭐 많이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창의력을 말이죠. 우리 이공계 쪽에서는 좀 크게 두 걸로 나눠보거든요. 발명과 혁신, 소위 인벤션과 이노베이션. 이것은 다른 개념이에요. 그 차이를 먼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사람 누군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구나. 그러면 아예 그냥 얼굴하고 이름까지 밝혀드릴게요. Zeus. 모르세요? 그럼 이 사람은 아시죠? 네? 아세요? 다 아시네요. 빌 게이츠는 Zeus 때문에 떼돈 벌었어요. 저분이 컴퓨터를 가장 먼저 상용화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분은 인벤터고 빌 게이츠는 이노베이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부자가 돼 있어요. 발명이라는 것은 돈 가지고 아이디어 만드는 과정이에요. R&D 부서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월급 받아가지고 머리 돌려가지고 아이디어 내는 거. 뭐 연구하는 것도 대충 말이죠. 연구비 따다가지고 뭐 해가지고 보고서 내는 거. 혁신이라는 것은 아이디어 갖고 돈 버는 거예요. 돈 벌려고 아이디어를 낸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워낙 훌륭하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원하는 거예요. 따라서 돈은 저절로 벌리는 거예요.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에 필요한 것이 바로 독창성. 이 발명하기 위해서는 독창성, 오리지널리티만 필요해요. 하지만 돈을 벌 수 있는 창의력은 이 이외에 적절성이라는 것이 동시에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합칠 때 돈 벌는 창의력이라는 것이죠. 독창성은 세상에 둘도 없는 생각을 뜻하고요. 적절성이라는 것은 세상을 둘러보는 행각이에요. 다른 겁니다. 다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또 페이스북의 창시자 zuckerberg 있잖아요. 얘기 들어보세요. I did it for fun. 돈 벌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이것을 한 이유는 세상을 조금 더 열린 곳으로 만들고 싶은 것이었다. 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페이스북을 쓰기 시작하니까 돈은 저절로 벌린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킨다. 이게 바로 혁신입니다. 제품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냥 버전만 만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제조업의 사고방식입니다. 제품 변화. 그게 제조업. 세상을 변화한다는 것은 창조업이에요. 다른 개념이죠. 다른 개념. 제조업에 앞장서가는 사람이 fast follower. 창조업을 하는 사람들이 first mover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이렇게 전 차이를 두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할 단어는 변화입니다. 스티브 잡스 보십시오. 아까 제가 그림 잠깐 보여드렸듯이 그분 역시 그죠? 창업할 당시 돈을 벌겠다는 생각하지 않았다. 단지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 꿈을 지녔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개인 차원에서는 꿈이지만은 조직 차원에서는 우리는 그것을 비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조업은 버전을 만들어내고 창조업은 비전을 갖고 있는 단체예요. 그래서 꿈과 비전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개념이죠. 그러면 꿈과 비전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하고 물어보면은 다시
다시 창의력과 직결되는 개념 아닙니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창의력과 관련된 6가지 개념 중에서 2가지만 지적 영역이에요. 커그니티브 도메인, 인지적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을 할 때 A 꼴 B, B 꼴 C, 고로 A 꼴 C라는 말을 할 때는요, A, B, C라는 개념이 머릿속에 기억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지식이고 기억입니다. A, B, C를 논리로 연결해 나가는 것이 사고력 아닙니까? 이 2가지가 굉장히 필요하죠. 우리는 이것을 넓히려고 말이죠. 아이들 공부를 엄청 시키잖아요. 막 주입식 교육이 뭡니까? 더 많은 것을 기억하도록 하는 거. 그리고 비슷한 문제 100번, 1000번씩 반복 연습해요. 그래야지 문제 풀 때 말이죠. 아, 이거 이렇게 푸는 거야 하고 우리가 탁 쓰거든요. 보는 순간 1초 만에. 이거 잘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학교에서 성공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크면 클수록. 사실 제 주변에는 저거 큰 사람들 많아요. 예? 엄청 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생각하는 거 보면은 별일 없더라고요, 보니까. 예? 지가 제일 많이 안다는 사람 보면은 아직 고집 대단합니다. 지가 제일 똑똑하다는 사람 이야기 들어보면은요, 독선이야, 독선. 예. 그리고 오만방자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권위주의자가 돼요, 권위주의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지가 제일 많이 하고 똑똑하니까는 남의 말을 들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지 혼자 아무리 생각해봤자 실력이 안 나오니까 결국은 학력을 내세우는 거예요. 내가 어느 대학 출신인데 내가 무슨 학위를 갖고 있네 하면 막 학력 내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목에다 딱 힘주고 말이죠. 그게 바로 동네 인재 되는 법입니다. 동네에서만 알아주는 인재. 글로벌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저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쓰는 시간과 돈의 100분의 1만 조금 다른 방향으로 투자하면 훨씬 더 큰 사고력의 공간이 창출돼요. 그게 바로 상상력의 촉입니다. 상상력. 상상력하고 창의력은 다른 개념이에요. 6가지가 창의력이면은 그 중에 2가지가 인지적 영역이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가 바로 상상력의 영역인데, 그걸 보십시다. 상상을 하기 위해서는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상상이라는 것은 자기의 호기심을 추구하는 것이죠. 상상이라는 것은 이 바탕에서 벗어나는 행동입니다. 번지 점핑, 모험을 거는 것이죠. 그죠? 틀에서 벗어나는 것. Think outside box가 뭡니까? 그죠? 주어진 틀에서 벗어나라는 거 아닙니까? 모험을 거는 것이죠. 모험이라는 것은 실수와 실패를 염두에 둔 행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망설이지 않고 추구하는 것이 긍정심입니다. 이 나머지가 바로 인지적 영역이 아니에요. 허심, 호기심, 모험심, 긍정심, 심적 영역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학적으로 정의적 영역이라고 그러죠. affective domain. 저는 이것을 갖고 꿈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꿈이라는 것은 나의 관심사가, 호기심이 나한테로 향하는 거고 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니면 조직 내부로 향하고 그것이 나의 조직의 미래라는 것은 비전 아닙니까? 거기에 실패가 가능하지만은 리스크 테이킹을 하는 것이고, 미래는 예측 불허하잖아요.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잖아요. 모험을 걸어야죠. 그리고 오뚜기 같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심적 탄력성 같은 거, resilience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바로 긍정심입니다. 우리가 머리만 굴리는 것은 중상모략이에요. 분명히 지난주에 큰 사건 터지지 않았습니까? 2 사람 다 최고의 대학을 다니고 최고의 말이죠 검사 자격증 가졌는데 분명히 둘 중 한 명은 중상모략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머리만 굴리는 것이죠. 잔머리 굴리는 것이죠. 근데 이 생각에 긍정성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을 때 비로소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창의력이 되는 것이에요. 머리만 굴리는 것은 파괴적인 창의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다시 보시면 이제 머리만 굴리는 것은 둘도 없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독창성, 그죠? 그 세상을 둘러보는
큰 이 아량이고, 그죠? 예. 이게 비전이에요. 이런 게 정의적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또 달게 보면은요 어떻게 되냐? 이 두 가지가 합쳐질 때 비로소 올바른 생산적이고 돈이 벌리는 창의력이 나오는 것인데, 아니면 사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이 심적 요인을 조금 더 세분화 보면은요, 아까도 뭐 사랑이라는 말씀 많이 나오셨잖아요. 뭐 인, 충, 공, 의, 덕, 배려, 은혜, 이런 개념들이에요. 이 단어 하나하나 다 보십시오. 한자에 마음 심자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심적 영역이에요. affective domain, 정의적 영역이라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liberal arts 아닙니까? 이 인문학 아닙니까? 여기에 이제 기술이라는 것이 덧쳐졌을 때 바로 스티브 잡스가 이야기하는 융합의 세계가 나오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요, 사실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아까 제가 이 뭐 빔, 허, 무, 공, 뭐 동양적인 사상 개념들을 많이 썼잖아요. 단순히 여유가 아니라 허심. 거기다가 이 심적 요인에 우리 한자로 많이 제가 표시를 했는데, 인문학에서도 서양의 인문학이 있고 동양의 인문학이 따로 있어요. 같은 우리가 단어라도 사실 개념이 내용은 굉장히 다른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스티브 잡스가 동양 철학에 심취한 것이 저는 우연이 아니라 생각을 해요. 이 창의력에 대해서는 저는 우연이 아니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만이 아닙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게 버트런드 러셀,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철학자, 과학자인 동시 철학자인데, 뭐 저게 보기에는 뭐 단연 현대 세상의 최고라고 저는 생각하시는 분인데, 이분도 동양 철학에 굉장히 심취하신 분이었어요. 창의력의 지금 현재 세계 최고의 대가인 칙센티미하이 교수님도 몰입이라는 단어로 사실 영어로는 플로예요. 플로. 분명히 상선약수라는 개념과 굉장히 일치한다고 저는 봅니다. 플로라는 단어, 물이 흐르듯, 플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또 우연이 아니라 생각을 해요. 전 잘 알아요. 왜냐면 저분이 저 처에 시카고 대학 시절 저 처로 아드바이저였기 때문에 저 30년간 알았었는데요. 이분의 아드님이 버클리 대학의 동양 철학 교수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비틀스도 말이죠. 창의력의 최극치로에 갔을 때 인도의 철학에 빠져있던 상황이었어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스티브 잡스가 융합이라는 것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 사람이 기술과 인문학을 동시에 아주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접하는 것은 아니다. 인문학의 길을 걷는 사람과 기술의 길을 걷는 사람이 함께 만나는 교차로라는 상징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인터섹션이에요. 한 사람이 두 길을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세요. 요즘 이공기 기술 한 평생 하더라도 전문성 갖기 어려운 분야예요 지금. 근데 그거 찔끔하고 인문학 좀 찔끔해가지고 무슨 융합의 세상을 만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인터섹션이에요. 인터섹션, 교차로예요. 교차로. 인문학을 가는 사람과 기술을 가는 사람이 함께 만나는 장소가 오늘같이 이런 장소를 뜻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제가 보기엔 또 다른 면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면이냐면은, 바로 한 사람 안에서도 머리의 영역과 가슴의 영역이 만나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갖고 이것을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인지적 영역이 있고 심리적 영역이 있다. 심적 영역, affective domain. 그래서 인재는, 융합이라는 것은 학만이 아니라 합리라는 거예요. 합리.
합리라는 말이 사실은 오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셔널리즘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합리는 이치가 합쳐졌다는 뜻 아닙니까? 무슨 이치냐? 머리의 이치와 가슴이 합쳐진 것이 합리고, 인재는 합리적으로 살아가는 방식이죠. 머리와 가슴이 일치해서. 지금 지난 10일 전에 신문에 났거든요. 한국의 초중고 학생들 10명 중 4명이 학교를 떠나고 싶어 한다. 이유가 뭡니까? 학교에는 머리만 있지 가슴이 존재하고 있지 않잖아요. 심지어 음악마저도 머리로 분석하고 평가해가지고 시험 치러야만 되는 것이고, 그냥 가슴으로 느끼는 것만 해가지고는 부족해요. 우리 한국서는 가슴이 없는 곳이 돼버렸어요. 우리 한국의 학교들은. 그러니까는 학생들이 떠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가슴이 없는 곳에는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학교만이 아닙니다.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아이들을 공부 벌레같이 키우는 거예요. 인재는 살아가는 방식이거든요. 자기력은 끝이 없어요. 그렇죠? 원래 끝이 없어요. 한계가. 인성이라는 것, 이게 바로 인문학과 직결되는 개념인데, 심적 영역, 가슴의 영역. 인성이라는 것은 소인부터 성인까지 있는데, 성인은 인간이 도달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라는 것은 내가 막 공부 많이 해가지고 어느 어떤 시점에 내가 달성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창의력과 인성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살아가는 방식인데 공부 벌레같이 살아왔으면은 나중에 뭐가 되겠습니까? 네? 인재는 살아가는 방식인데 공부 벌레같이 살아왔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벌레는 아니고요. 버러지 같은 인간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엄마가 아들을 공부벌레같이 키웠더니 정말 아들은 버러지 같은 인간 돼가지고 엄마 살해했다는 거. 이게 바로 버러지 같은 인간 아닙니까? 뿐만 아닙니다. 세상에 개처럼 공부하면 정승 낸다는데요. 개처럼 살아왔으면은요 절대 정승 안 돼요. 짐승 돼요. 개보다 못한 이런 인간, 남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인간들 말이죠. 이게 짐승 같은 인간 아닙니까? 저기 얼굴 표정이 인류 경멸을 우리가 가슴에 품을 때 나타나는 얼굴 표정이래요. 한쪽 입가만 삐끗 올라가는 거, 피식하면서 니까지까하는 이 표정 아닙니까? 이게 인류 보편적인 경멸의 표정이랍니다. 확실해요. 걔도 그런 표정 짓네요. 아니 초중고 12년 내내 마구간 같은 데 틀어박혀 앉아가지고 고작성만으로 30년 짭비는 책만 보고 일주일 후에 오는 시험만 고민했던 사람이 말이죠. 갑자기 사회 나가자마자 장기적인 비전과 거시적인 안목 갖고 있는 그런 인재 될 것 같습니까? 대봤자 쪼락말밖에 안 돼요. 쪼락말. 남이 시키는 일을 시키는 줄 아는 사람들. 이것은 옛날 인재죠. First mover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인재가 없는 거예요. 인재가. 자기 아닌 모든 사람들이 생각 다 단절하고 사는데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그 영역을 뛰어넘는 융합이라는 세상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온갖 단절하고 사는 사람이. 그러니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이죠. 부부 소통이 안 되니까는 이혼이 세계 최고. 부자지간에 소통이 안 되니까는 아예 아이를 낳지 않으려고 그래요. 저출산율 세계 최고. 여야 소통 안 되고, 노사 소통 안 되고, 남부 소통 안 되고, 다 이유가 있는 법이죠.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자기 아닌 모든 사람이 다 경쟁자인데 어떻게 팀워크를 하고 어떻게 윈윈이라는 너도 사고 나도 살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꿈꿀 수 있겠습니까? 다 경쟁자인데 죽여야죠. 우리는 머리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팀워크, 소통, 융합 뭐 이런 것이 말이죠 20세기의 성공 키워드다. 다 알고 있는데 머리로만 알고 있지 마음으로 못 느끼니까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일치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괴로워요. 자기 몸 하나 안에 머리와 가슴이 찢기고 말이죠 분리되어 있는데 어떻게 괴롭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다 괴롭잖아 지금. 뻔히 아는 거 아니면 알면서도 계속하고. 뻔히 이렇게 느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꽉 억누르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행복도 세계 최하위. 우리 학생들은 세계 꼴찌, 4년 연속 세계 꼴찌. 자살률 세계 최고, 7년 연속. 이런 것이 괜히 나온 통계가 아니죠. 집단 천재성, 지성이라는 말 있잖아요. 심지어 천재들도 이제 혼자 하는 거 아니다. 다양한 지능과 재능과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풀어갈 수 있는 문제만 남았다. 그죠? 천재들마저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 개념은요, 이미 20년 전부터 있었던 개념인데 우리 한국이 비로소 기술 생산 시대를 맞이해서 창의 인성이라는 실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인성은 실력이에요. 감성, 소위 EQ라는 거 어마어마한 실력이에요. IQ라는 것이 한때는 지능의 100%라고 우리가 믿어왔었는데 지난 20년간 어마어마한 뇌과학이 발달되면서 알게 됐습니다. IQ라는 것은 결국 지능의 5% 수준밖에 안 된다. 나머지 95%의 지능을 국끓여 먹고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인성, 감성이라는 것은 창의력의 핵심만이 아니라 인생 성공, 장기 성공의 유일한 지표라는 것도 이미 다 검증됐어요. 집단지성, 집단천재성, 집단지혜의 핵심이라는 것, 실력의 실력. 그런데 우리 한국서는 아직까지도 공부, 교육하면은 오로지 국영수 사과예요. 인성교육 뒷전이고 가정교육이란 단어 사라졌어요. 가정, 우리나라 말에. 그 결과 국영수 사과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근데 인성이라는 실력은 세계 35위, 36위예요. 36개 나라 중에서 세계 꼴찌입니다. 인성이라는 그 엄청난 실력을 우리가 무시해 왔기 때문에 인재가 없는 겁니다. 인재 없다는 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성, 감성이라는 그 실력을 갖춰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이 융합이라는 세상을 만나면서 기술의 길을 걷는 사람과 인문학의 길을 걷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함께 어우러지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이 복잡하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영수사가만이 아니라 인성이라는 인문학적인 어떤 많은 감성적인 것을 갖춰야 되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충 사셔야 돼요. 일 대충 하시고요. 공부 대충 하시고 아이들 자녀 공부 대충 시키시고요. 한마디로 대충 사셔야 돼요. 웃으시는 모습을 봐하니 아마 대충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시는 모양 같은데요. 대충은 네 멋대로 하라,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하는 그런 말이 절대 아니에요. 본래 대충은 12방위에 정중앙을 대충이라 그랬어요. 일 대충 하세요라는 말은요, 그 일의 사방팔방을 두루두루 다 살펴서 핵심을 하라는 거예요. 두루두루 다 살폈기 때문에 무리가 없어요. 두루두루 다 살폈기 때문에 모두에게 다 이룰 수가 있어요. 일을 대충 하고 공부 대충 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쓸데없는 쓰레기만 머릿속에 잔뜩 집어넣는 인재 아닌 사람만 배출되는 거고요. 그죠? 대충 살지 않으니까는 고달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대충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진정으로 중요하고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가, 그것부터 우리가 깨닫고 그것부터 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대충 하지 않으니까 항상 입에 달고 삽니다. 잡무 때문에 미치환장하겠다. 잡무 위주로 일을 하다가 사시면은
결국 잡스러운 인상 달라갈 뿐이에요. 대충 사셔야죠. 대충 일하셔야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대충이 저렇게 심오한 뜻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학교 교육에 그나마 잘 따라가는 학생이라고 생각했었는데 허심이 부족했던 것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기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호기심, 뭐 도전심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통서평 인재가 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러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학교를 다시 한번 원망하게 되네요.